최고의 팁은 무엇이 다른가? 파트 5 출판 웅진지식하우스 저자 데니얼 코일 기획 윤문경 리딩 고선희 챕터 9 메시지에도 방향이 필요하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우선순위. 뉴욕시에서는 매해 1000개의 레스토랑이 문을 연다. 하지만 5년 후에는 이 가운데 800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대박을 친 레스토랑은 성공적인 남극 탐험과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숙련이 좌우한다. 맛있는 음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처럼 가혹한 생태계에서 데니 마이어는 상상조차 어려운 기록을 수립했다. 지난 30년간 마이어는 25개의 레스토랑을 개업했다. 모든 레스토랑이 대박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이어는 이토록 많은 레스토랑에서 이러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 마이어와 마주보고 앉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관심과 공감을 담은 시선이 상대방에게 고정된다. 그의 몸짓은 여유롭고 주의를 집중하지만 서두르지는 않는다. 그에게 뉴욕 최고의 햄버거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하기 전에 살짝 망설인다. 그의 대답은 그가 쌓아온 지식과는 무관하며 모든 대답은 당신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어떤 햄버거를 좋아하는지는 당신의 기분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마이어에게 잘못된 소통의 신뢰를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내 일만 할래 라는 식이거나 다른 직원 또는 지금의 상황에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둘 다 무관심하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내 눈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여기에는 분명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의 우선순위는 서로를 보살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거의 몰랐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고 있죠. 중요한 가치일수록 이름을 붙여라. 그는 손님들이 편안히 느끼도록 정보를 모으는 습관이 있었다. 특히 마이어는 언어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웨이터가 아직도 그 일 하고 있어요?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되지 라든가 요리는 입에 맞으시나요? 인간미 없어 하고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 대신 난 내 편이다 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언어와 표현을 선호했다. 예컨대 예약이 꽉 찬 상황에서 예약 전화를 걸어온 손님에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취소된 예약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이어는 늘 가게에 와서 문을 열어주고 빈 그릇을 치우고 바닥을 닦으며 유니온 스퀘어 카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두 번째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난간이 찾아왔다. 직원들의 기계적인 응대로 인한 단골 고객이 최악의 저녁 식사를 먹었다며 메일을 보내왔다. 최악은 무엇일까요? 그레모시의 모든 직원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니저와 웨이터 모두가 이 현장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교육했지만 그들은 반대로 행동했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로 소통 체계를 수립하고 행동을 가르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깨달았죠. 행동을 정하면 알아서 이해하고 실행할 것이라 믿는 게 문제였어요. 일에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죠. 몇 주 후 마이어는 전 직원들과 함께 허드스 강으로 연수를 떠났다. 그리고 가치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 연수를 떠난 마이어와 직원들은 우선순위를 매겼다. 1. 동료 2. 손님 3. 지역사회 4. 공급자 5. 투자자 마이어에게 이것은 새로운 돌파구였다.
마이어는 말했다. 이 모든 요소를 밖으로 끌어내는 셈이죠. 여러 문제를 일으킨 매니저는 결국 우리 식당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모든 일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제대로만 대한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테니까요. 그 연장선상으로 마이어는 모든 레스토랑에 적용하고 싶은 특정한 행동과 소통 방식에 이름을 붙이고자 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했던 구호들을 기억해 두고 있었다. 평소에도 아이디어를 간단 명료한 격언으로 만들곤 했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며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도구로 접근했다. 세상의 호평을 받자. 고객의 마음을 읽어라. 직접 뛰어가는 서비스. 마지막으로 멋지게 장식하라. 홈 다이얼을 돌리자. 문제 상황을 즐겨라. 매사에 예 라는 대답을 찾아 나서라. 점을 찾아서 연결하라. 모든 상황에 통하는 해결책은 없다. 크게 생각하라. 가게 문을 닫아도 좋다. 손님에게 관대해라.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려라. 포옹을 받으려면 먼저 포옹해야 한다. 빠르게 대응하라. 당신은 대리인인가 문지기인가? 겉보기에 이러한 말들은 흔해 빠진 광고 카피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소소한 대화 수단이 되어 직원들이 직면한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생한 심리 모델을 제공한다. 대인배처럼 생각하라 라는 문구에는 누가 일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그를 판단하지 말고 일단 믿어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점을 찾아 연결하라 라는 말은 손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뜻이다. 스컹킹이란 표현에는 위험에 처한 스컹크처럼 일터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뿌린다는 의미가 있었다. 각각의 문구들은 개별적으로는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모아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정형화하면 집단이 정체성과 직결되어 핵심 목표를 표방하는 커다란 인식의 틀을 만들 수 있다. 집단의 핵심 목표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우리는 손님들을 보살핀다. 마이어는 그의 구호를 이식하는 데 더욱 집중했고 교육, 직원 미팅, 소통 과정에서 신중하게 우선순위를 매겼다. 그는 리더들을 독려해 핵심적인 행동을 활용하고 모범으로 삼을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문화 알림이 역할을 자처했다. 효과는 확실했다. 몇 달 만에 두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었다. 마이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구호를 다듬고 확장했다. 마이어는 말한다. 이름을 붙이든 말든 우선순위는 있기 마련입니다. 가치를 확장하고 싶으면 이름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우선순위를 보장해줄 행동에도 이름을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진부한 구호가 지닌 놀라운 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한 줌의 구호와 우선순위 리스트가 그토록 원만하고 수준 높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런 구호들은 마치 아메바가 오직 중심부를 통해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휘자가 속삭이며 지휘하는 완벽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낸다. 그곳에 너, 이곳에 나, 지금은 모두 한 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셈이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복잡한 만큼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 또한 복잡하다고 넘겨짚기 마련이지만 아메바의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경험 법칙이 작동한다. 먹이가 없으면 서로에게 결합한다. 결합한 상태라면 그 상태로 빛을 향해 이동한다. 빛에 다다르면 결합한 채로 기어오른다. 꿀벌도 개미도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는 집단의 목표를 추구한다. 마이어가 제시한 구호의 상당수가 실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수를 예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를 멋지게 풀 수는 있다. 부러뜨리지 않으려면 고쳐라. 실수가 파도라면 종업원들은 곧 서퍼나 다름없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수많은 실수로 포장되어 있다. 물론 핵심은 신호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호를 바탕으로 어우러져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 마이어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 그는 작곡가처럼 구호를 만들고 어떤 구호가 효과를 발휘하는지 실험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구호를 찾아 헤맨다. 그가 추구하는 산뜻하고도 호소력 짙은 구호에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다. 이는 진행 중인 일들을 적어 놓은 리처드 코레인이 사무실 화이트보드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자. 실수가 모여 영광이 된다. 돌이 하나씩 쌓여 다리를 만든다. 챕터 10. 지속 가능한 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픽사의 사람 중심 리더십.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성을 일종의 재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창조적 리더십은 신비롭게 다가온다.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을 꿰뚫어 보는 마법 같은 능력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창조적인 리더들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감이나 천재성을 발휘한다고 여긴다. 분명 이에 해당하는 예술가형 리더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만난 창조적 문화의 리더들 중에는 예술가형이 많지 않았다. 이들 모두 성공적인 문화를 이끌었지만 흥미롭게도 예술가보다는 다른 특징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목소리가 크지 않았고 관찰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내성적이었으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선호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 사람들을 창조적 엔지니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픽사의 창립자 에드 캔머를 꼽을 수 있다. 1995년 이후 픽사가 제작한 16편의 영화는 평균 5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여러 차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문화의 기준을 세웠다. 10년 전부터 캐멀은 부업으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같이 운영하며 겨울왕국, 빅 히어로 6, 주토피아 등의 블록버스터들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캔머를 처음 만난 곳은 캘리포니아 에머리빌에 위치한 픽사 스튜디오의 브루클린 빌딩에서였다.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아인슈타인과 월트 디즈니를 동경하며 그림과 물리학을 공부했다.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을 꿈꿨던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조지 루카스의 회사에 들어갔다. 훗날 이 회사는 스티브 잡스에게 인수되어 픽사라는 이름으로 거듭났다. 소형 스튜디오인 픽사는 영화 제작을 융합한다는 가치 아래 출범했다. 몇 년간 픽사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1995년 토이스토리가
3억 6천만 달러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당시 캔멀은 뭔가 꺼림칙한 기분에 시달렸다. 픽사가 누린 것처럼 다른 회사들도 달콤한 순간을 경험했다. 세계 제1의 영화사로 부상해 돈을 긁어 모으고 창조성과 혁신의 대명사로 찬사를 받았지만 결국 난관에 부딪혀 길을 잃고 파산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픽사는 어떻게 이런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 캔멀은 그 순간을 회상하며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결국 근본적인 질문은 지속 가능한 집단을 어떻게 만드는가 라는 겁니다. 실패한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 실리콘밸리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모두 영리하고 창조적이고 성실했어요. 무엇이 그들을 추락시킨 것인지 알아내기 정말 어려웠죠. 돌이켜보면 어떤 힘이 작동했든 픽사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질문이 대두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동력이 작동하기 전에 미리 발견할 수는 없을까? 그해 연말쯤 이를 새로운 목표로 삼았어요.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영화는 순위에서 밀린 거죠. 성공적인 노력의 사례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 출발은 재앙 수준이지만 마지막에는 간신히 되살린다. 이때 스토리가 매력적인 이유는 스토리텔러가 불가능에 가까운 되살림의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떠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캔멀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그는 최악의 결과물을 회생시키는 과정이 우연히 산물이 아닌 인과관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도출된 것으로 파악한다. 각각의 프로젝트가 고통스럽고 좌절감에 빠진 최악의 상태로 시작된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모든 창조적 프로젝트는 수많은 선택의 가지와 잠재적 아이디어가 엮인 퍼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올바른 답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창조적인 집단의 목표를 설정하려면 찬란한 돌파의 순간을 마련하기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 수많은 아이디어를 회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것이 캔멀이 아이디어보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웠던 이유다. 그는 팀에게 지원책과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해 길을 열고 어려운 선택을 감행하고 고된 과정을 함께 헤쳐나가는데 집중한다. 캔멀은 말한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우리의 사업도 개별 팀원들과 무관하게 아이디어 자체를 평가하려 듭니다. 그러나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팀에게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망칠 방법을 찾아내지만 좋은 팀에게는 평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훌륭한 아이디어로 승화시키죠. 팀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그들이 어디에서 실수하고 어디에서 성공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최악에서 최고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 그렇다면 팀이 성공하는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통은 사무실 안에서 느낄 수 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팀을 보면 비언어적 표현이 방어적이고 분위기 또한 폐쇄적이다. 침묵만이 감돌 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멈추고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데일리스라 불리는 아침 회의에서 픽사의 모든 직원이 참여해 전날 만든 필름을 시청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애니메이션은 제작 속도가 더뎌서 매일 몇 초 분량밖에 제작하지 못한다. 또 캔멀은 필름을 제작하고 나면 도시 외곽으로 연수를 떠난다. 일종의 사후의식을 거치며 팀원 모두는 큰 시사점을 얻게 된다. 이 모든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팀원들은 안전하고 평탄하고 솔직함이 살아 숨쉬는 환경으로 인도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이디어를 양산하도록 격려한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집단을 움직이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주도한 팀이 프로젝트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모든 집단의 브레인 파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패턴은 고도의 창의성을 자랑하는 집단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사실 캔멀은 모토나 구호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다. 의미를 압축하고 간결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현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사의 주도에는 애드주의로 표방되는 문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고용하라. 일찍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라.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하라. 문제와 직면하라. 난이도가 낮은 업무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좋은 아이디어보다는 좋은 사람들에게 투자하라. 캔멀은 픽사와 디즈니를 어스렁거리며 하루를 보낸다. 신입사원들을 도와주고 브레인 트러스트 미팅을 지켜보고 움트기 시작한 성공의 싹과 문제의 신호를 두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관찰한다. 나아가 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위해 비공식 대화 채널을 구축한다. 사람들 사이에 어색한 침울이 흐르거나 누군가를 기피하면 우려의 제스처를 취하고 특별한 지시 없이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픽사의 애니메이터들이 잔디밭 위에서 즉흥적으로 밤샘 캠핑을 여는 게 대표적인 예이다. 동시에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손실 앞에서도 그는 팀원들의 실수를 감싸 안는다. 이처럼 창조적 리더십 모델은 선박 엔지니어의 역할과 매우 비슷하다. 캔멀은 배의 조타수를 잡지 않는다. 그는 갑판 밑에서 어스렁거리며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피스톤을 교체하고 윤활유를 뿌린다. 제게 경영이란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그는 말한다. 문제는 해결하는 작업이죠. 저는 그 과정이 즐겁습니다. 지시자가 아닌 지원군이 되어라. 캔멀이 필사에 경직된 의사소통 방식을 바뀐 뒤로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임원이 평가하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모든 팀원이 조목조목 영화를 비판하고 재구성하도록 했다. 디즈니 팀의 후속 미팅은 최고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았고 유례 없이 유익한 자리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스토리 트러스트라고 불렀다. 하지만 캔멀은 삼페인을 서둘러 터뜨리지 않았다. 그는 하루아침에 진정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캔멀은 말했다. 실패를 겪고 망쳐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이 일어났을까? 합병 후에 처음 제작한 영화 몇 편은 곧바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박스 오피스 순위뿐 아니라 영화평도 많이 좋아졌다. 2010년 이후 디즈니 팀은 라푼젤, 주먹왕 랄프, 겨울왕국, 빅히어로 6, 주토피아 등을 성공시키며 픽사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캔멀은 이 과정에서 직원의 이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실패를 거듭하던 사람들이 이런 성공을 거뒀습니다. 캔멀은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우고 행동을 바꿨습니다. 같이 일하는 그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웠습니다. 이 말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창조성과 혁신의 물결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새로운 소통 방식을 학습하는 등의 평범한 작업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다. 창조적인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막상 창조성과는 별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창조성을 유도하려면 권한을 맡기고 권한을 맡은 이들은 지원하고 집단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열정적이고 실수투성이면서 보람찬 여정에 쏟는 에너지는 창조성에 숨결을 불어넣는다. 비전을 세우는 리더의 행동 전략 7. 성공적인 집단들의 사례를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뒤따른다.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 탁월한 문화를 담금질했다는 사실이다. 집단의 리더들은 과거의 실패를 회고하며 당시에 힘들었던 상황에 감사한다는 뜻을 내비치거나 향수에 잠기기도 한다.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들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표를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까? 단순히 목표를 대리석에 새기거나 구호를 되새기도록 부추기는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끝없이 시도하고 실패하고 반성하는 과정이며 끝없이 배우는 과정이다. 고목적 환경은 하향식으로 형성되지 않고 빗바닥에서부터 만들어진다. 몇 번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급변하는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려는 발전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 몇 가지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우선순위를 특정하라. 목표를 향해 움직이려면 목표를 특정해야 한다.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얼마 전 월간 경제지 INC에서 600개 회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리더들은 집단의 모든 구성이 자신과 같은 눈높이를 지니길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내가 만났던 리더들은 모두 회사의 우선순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소통했다. 나아가 벽면에 우선순위를 적어놓고 이메일에 첨부하고 연설에 삽입하고 대화에 녹이면서 공기의 일부가 될 때까지 반복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의 가치와 목표를 주기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다. 마치 제임스 버크가 크레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같은 더 큰 문제와 씨름하도록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스스로 해답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길잡이를 찾고 명확성을 추구했다. 소속된 집단의 주력 분야를 파악하라. 모든 집단의 기술은 숙련도와 창조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숙련도는 주어진 일을 매번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모든 걸 빈틈없이 해결하는 기계처럼 신뢰와 안정감을 주며 서비스처럼 행동의 목표가 확실하게 정의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이행하기 위해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생생한 지도를 그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목표를 조명하고 길을 따라 체크 포인트로 향하는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의 앞길을 명확하고 접근이 쉬운 탁월한 모델로 채운다. 무수히 반복하고 잦은 피드백을 보장하는 훈련을 제공한다. 생생하고 기억하기 쉬운 경험 법칙을 수립한다. 기술의 기본을 강조하고 존중한다. 반면 창조성은 집단이 과거에 없던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도록 동기를 불어넣는 일이다. 이 분야의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마치 탐험을 후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료와 수단을 제공하는 등 도움을 아끼지 않고 팀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팀의 구성과 동력의 촉각을 곤두세운다. 팀의 창조적 자율성을 규정하고 강화하고 보호한다. 실패를 덤덤히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한다. 진취적인 시도를 할 때는 크게 호응한다. 구호를 내세워라. 성공적인 집단에서 사용하는 언어에는 명확하고 팀워크를 강조하고 상투적인 구호가 포함되어 있다. 많은 경우 이를 괴상하고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곤란하다. 너무나 적나라하고 경박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오류가 아니라 특징일 뿐이다. 오히려 제3자의 귀에 박히도록 뚜렷하다 보니 더욱 명확하게 기능한다. 효율적인 구호는 단순함과 행동 지향, 직설적인 표현을 갖춰야 한다. 자포스에 재미와 약간의 지루함을 만드세요. 아이디오에 말은 적게 행동은 많이, KIPP 스쿨에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친절하자.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바위를 부숴라. 올프렉스의 저지 세프는 정해진 장소에 마이어 레스토랑 체인의 고객을 위해 열정을 창출하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의 구호들을 아름답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행동에 바탕을 둔 명료함이 깃들어 있다. 실적보다 가치를 측정하라. 목적을 확실히 수립하는데 주된 걸림돌은 이 세상 잡음과 방해물, 끊임없는 대안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기념물을 활용하라. 집단의 목적과 정체성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기념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네이비실 본부에 보관된 전사한 병사들의 전투복, 픽사에 보관된 콘셉트 단계의 손 스케치와 아카데미상 트로피, 샌안토니오 스퍼스 연습장의 진열장에 놓인 바위와 대형 해머, 바위를 부숴라 라는 팀의 구호를 상징한다. 등을 보아도 이는 명확하다. 행동의 기준을 세워라. 목표를 수립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추상적인 가치나 목적을 구체적인 말로 바꾸는 것이다. 성공하는 집단은 하나의 과업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해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기대 수준에 맞는 기준을 수립한다. 이상 신화부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 알찬 부클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